구독, 좋아요. 예,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G7 정상회의로 넘어갈 텐데요. 한미 정상회담 추진될까요? 트럼프한테 외면 받을까요? 자,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인국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오늘 16일 출국을 지금 해서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 방문하는데 일단 이 대통령이 서둘러 G7 정상회의나 참석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의미로 일단 해석을 합니까? 일단 그 문제를 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G7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무대인지 조금 이제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 그룹 오브 세븐입니다. 7개 국가가 모여있다는 뜻인데 처음에 이제 G5로 시작을 했어요. 73년에 이제 중동의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고생을 할 때 그 뭐 중동은 저 술탄 왕정 체제 뭐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서방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좀 교섭을 하고 때로는 좀 압박도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대체로 그때 전승 4개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뭐 이제 신입으로 이제 일본 이렇게 해서 5개 국가가 이제 중동을 협의하려고 만들어진 게 그 모태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70년대에 강대국 그 계통에서 내려왔지만은 그 회담 중에 그 이탈리아 총리가 난입을 해요. 우리를 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가입이 됐고 그리고 또 소련이 이제 개혁 개방을 서두르면서 끼워주자. 그래서 소련이 이제 뭐 91년에 이제 가입을 해서 G7이 됐는데 이 모임의 성격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제 인권, 시장 경제 이것을 모토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후보 시절부터 뭐 이른바 쉐쉐 논란, 친중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그렇죠. 또 최근에 영국의 텔레그래프 신문에서는 좌파 선동가라고 사실 좀 직언을 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서둘러 국제사회의 지지와 신용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해야 될 입장이 있는 것이죠. 좀 다급한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통상적으로 뭐 대통령 이제 전임 대통령들이 한 40일, 50일 정도 시간을 두고 국제 무대에 올라가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엔 열흘 정도 준비한 것으로 봐서 다급한 입장이고 어떻게든 저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하고 정상회담 같은 걸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건전하고 바른 지도자라는 어떠한 이미지를 얻어내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발표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에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이다. 자, 한국을 초청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성락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이 아닌 한국을 초청한 것이라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지난번에 강유정 대변인이 발표한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캐나다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강유정 대변인이 했는데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 대한민국이 정치 상황이 좀 평온하다 그럴까요?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될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G7의 뭐 초청국이건 회원국이 되건 그 국가의 신용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라든가 경제력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강 대변인께서 마치 이제 캐나다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매우 좋아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초대를 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좀 뭐 일종의 팬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의 위상, 뭐 그것은 전임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뭐 초청이 성사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엄밀히 대한민국을 초청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제 뭐 조금 G7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가 이제 국력 면에서는 사실 거기 낄급이 안 됐을 때 이제 G7에 가입한 전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G7 이거 너무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북미 지역의 이익이 대변이 되겠는가. 그래서 사실 우격다짐식으로 캐나다를 가입시킨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위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강대국과의 우호 관계, 강대국의 지지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전혀 뭐 G7에 갈 급이 안 되는 나라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적인 정말 신인도가 있어가지고 뭐 초청국 내지는 참관국이 된다.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급이 되는 나라가 뭐 G7에 가는데 뭐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의 영향으로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조금 좀 지나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대통령이 초청받았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캐나다가 초청한 것이다. 자, 그래서 연장선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은 캐나다로부터 초청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청국 자격인지 참관국 자격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G7 회의의 구성에는 회원국, 초청국, 참관국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초청국 자격인지 참관국 자격인지 애매한 채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언론도 어떤 곳에서는 참관국, 어떤 곳에서는 초청국 이렇게 혼용해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해외 보도를 좀 정리해서 보니까 예. 참관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외 언론사들은 예. 그 옵서버하고 이제 인바이티드 컨트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근데 초청국은 공식 행사에 다 참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옵서버는 그야말로 일부 행사에만 이제 허락되는 그런 뭐 굳이 따지자면 사실은 G7 정식 회원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대통령실의 입김이 좀 작용을 한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초청국인지 참관국인지 좀 애매하게 좀 기사를 쳐달라. 네. 예를 들어 뭐 그런 입김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벌어진 사태라면 그냥 다소 좀 유치한 얘기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네. 우선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국 오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왔는데 이렇게 앵커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 순방 첫날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뭐 회담을 가진다. 그럼 이게 쉼표를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초청국 자격으로 쉼표 참석하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진다. 그럼 초청국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쉼표를 안 찍으면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 정상들 그러니까 주어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주요 그러네요. 정상들이 돼버리죠. 아, 초청국으로 참석하는 몇 개의 나라들과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청국으로 참석하는 몇 개의 나라들과라는 뜻이라면은 우리는 초청국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예. 뭐 저도 전에 뭐 잠깐 기자 생활 해봤습니다만 요거 비문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좀 데스크급의 그 저 선배들한테 혼나야 되는데 이런 게 여과 없이 좀 방송으로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충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틀치 일정이 이제 나오는데 네네. 정식 세션에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확장 세션, 확대 세션에 들어가는 걸로 봐서 참관국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포인트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느냐 이 문제일 텐데요. 아직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거의 이제 확정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그냥 조율 중으로만 계속 나오는데 한미 정상회담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대통령을 그렇게 시급하게 만날 그렇게 파트너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희가 무슨 미국의 핵심 정보를 뭐 직접 보는 처지는 아니지만은 네. 지금 뭐 불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 꼭 만나서 덕담을 주고받는 그것이 엄청난 우선순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G7의 현장에서 만나는 정상회담은 약식 회담이죠. 예. 그래서 뭐 한쪽에 이제 뭐 공간을 마련해 갖고 대략 20분, 뭐 길면 25분, 대충 통상적으로 그 정도 시간인데 예. 여기 20분 동안 대화하는데 뭐 통역을 또 끼고 할 것이고 거기에 뭐 안부 인사하고 뭐 통상적인 덕담 주고받고 하는 그 뭐 시간을 제외하면 중요한 안건을 어떤 합의를 이루거나 성과를 가져오기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토대로 이야기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든가 관세 문제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 서해상에 중국의 무력 시위 예. 이런 것들이 좀 화제로 나올 수는 있다. 예를 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뭐 중국의 무력 시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등 우리 조만간에 좀 만나가지고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어떤 대략적인 화제 정도가 등장할 것이고 뭐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가 언급되면서 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구체적인 장소, 시간 정도 나오면서 정상회담 하자 정도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꽤 남는 장사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진핑과의 첫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한중 정상회담 일정이 거론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그게 거론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 무게중심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잘 풀려가지고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 게 저희로서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일 거고 반대로 또 최악의 결과는 또 뭐냐면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 불러다가 어떻게 보면 망신을 줬거든요. 너 51번째 주 해라. 이게 아마 정상적인 대등한 국가들끼리의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전쟁이 나도 당장 다음 날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정도인데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우리 대통령실에 실무진들이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보여주기식 또는 그 윽박지르기식 쇼맨십 같은 그 돌출 발언이 있지 않도록 미리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걱정이 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일 한미 정상회담이 뭐 20분이든 30분이든 양자회담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내용이 없는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때 물론 정상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국과 한미 동맹의 기본 틀, 관세 문제, 뭐 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 에너지 문제를 중시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제대로 만나서 회담조차 못한다. 그러면 빈 깡통이다. 이렇게 평가도 될 텐데 그러면 여기 결과적으로는 이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이 이게 외교 전략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빈 깡통이라는 표현조차도 사실은 좀 과도하다고 싶을 정도의 큰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조차 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하지조차도 못한다. 그 깡통은 보통 녹여서 재활용은 되는데 이 경우는 정말 그거보다 더하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주지도 않는다. 그것도 뭐 지구 반대편에 이름 모를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한미동맹으로 70년을 같이 해온 나라의 대통령을 어느 날 만나주지 않는다. 이것이 유무형으로 대한민국에게 초래하게 될 악영향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날의 경험상 머지않은 과거에도 미국 지도자와 엇박자가 나거나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지도자는 대개 국제 무대에서 고독해집니다. 그 고독의 의미라는 게 멀지 않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그 기자들이 혼밥을 먹었다. 네네. 그리고 또 뭐 기자단이 폭행을 당했는데 뭐 별다른 대응을 못했다. 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하고 어긋났을 때 어떤 외교 참사라고 할까요?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정상회담 그 현장을 사실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잘 아시다시피 뭐 미국을 위시해서 자유우방들이 북한을 좌시할 수 없다. 저렇게 인권 탄압을 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북한에게 대북 제재는 꼭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공감대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마음이 앞서가지고 마크롱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중에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현장에서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선배님도 실무를 다 해보셨겠지만은 이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정해져 있거든요 사전에. 네네. 그리고 뭐 어떻게 화답한다, 어떻게 환담한다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조율된다고 그러죠. 네네. 네. 그 실무진들이 다 이렇게 조율해서 시작되는 건데 네네. 이런 상상력이 가능하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특유의 그런 그 어떤 운동권식 마인드로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이렇게 프랑스를 막 칭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대북 제재 완화하고 좀 평화 무드 만들어 봅시다라고 말하면 얼떨결에 예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걸 기대했을까요? 그래서 아주 면전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외교사에 예. 참 우리가 특기해야 될 장면으로 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을 경우, 뭐 최악의 경우입니다만 그 경우에도 사실은 이번에 블룸버그를 제가 보니까
이번 G7 정식 의제로 북한의 그 해킹, 네네. 그 암호화폐 탈취, 그리고 사이버상의 온갖 못된 짓에 대해서 성토하는 것이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트럼프가 만나주지 않더라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대한민국 역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좀 미국과 우방들의 그 발걸음과 보조를 맞추는 스탠스를 보여서 이후 회담에서라도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G7 정상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어떻게 나올지를 먼저 살펴봤는데, 우리 양 박사님 오신 김에 이 정보기관 문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자, 모사드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시설, 군수뇌부, 핵과학자 모사드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암살됐고 주요 지점이 다 타격됐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모사드의 존재감이라는 게 뭐 세계 알만한 지식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번 군사작전에 모사드가 어떻게 개입했다고 지금 나오나요? 그 일단 뭐 사실은 모든 국가 정보학의 기본이지만 모사드라는 그 조직 자체가, 그 우리가 모사드 그러니까 무슨 기관 이름처럼 들리는데, 네. 모사드 그러면 공공기관 그런 뜻이죠. 관청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사드의 그 여태까지 활동은 기록에 남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향하는 바이고, 그래서 모사드가 전면에 이렇게 국제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압박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 사실 모사드가 뭘 했다라고 보도되는 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사드가 갖고 있는 그 국제적인 권위랄까 공포, 이런 것들까지 전면에 내세울 만큼 지금 격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번 작전이 그 구약성서에서 따온 일어서는 사자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네네. 뭐 끝까지 물어뜯고 뭐 놓지 않겠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사드가 어떤 그 탁월함을 보였냐면은, 우리가 그 신문에 그 이란의 요인이 암살된 그 뭐 아파트 현장 이런 게 신문에 나오니까 나오겠어요. 그냥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암살했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 핵 물리학자라든가 대량살상 무기의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이란이 엄청난 VIP로 대우하고 숨겨주거든요.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동선이 뭐 출퇴근 시간이 어떤지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기 마련인데, 드론이 가서 그 해치웠다는 거, 이것은 그것이 바로 모사드의 무서움인 겁니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을 좀 참고해 보니까 벌써 수년 전에 이스라엘 모사드 측에서 이란에 간첩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첩이 거의 고위급 그 공무원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바탕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 요인들, 암살 대상이 동선을 파악한 거예요. 장소와. 그다음에 또 이란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우리가 바다 건너 드론을 날릴 수는 없어요. 네네. 드론을 어떻게든 그 현장 가까이에 가져가서 일시에 띄워서 이제 작전을 하는데, 글쎄 뭐 그 관계된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으니까 제가 좀 추궁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니까 드론과 폭탄이 될 것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건들을 반입해서 현장에서 그걸 재조립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사드를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재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예. 그래서 대단하네. 뭐 드론이 날아가서 폭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드론의 모습으로 갔다고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네네,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건들을, 그러니까 평화적인 물건들을 반입해서 현장에서 재조립을 하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할 때 이제 최신의 전투기들이 갔는데, 이란도 뭐 바보가 아니니까 전투기가 오면은 그 지대공 미사일이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예. 뭐 들리는 말에 따르면 모사드 요원들이 미리 가가지고 그 지대공 역량을 완전 초토화시켜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야말로 그런 정보전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고, 또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 그 더러운 일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한다는 거.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국가가 유지된다는 점을 다시 상기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국정원 얘기가 나오면 모사드가 항상 비교되기도 하고, 모사드 이야기가 나오면 국정원은 왜 그런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친북 성향의 학자로 알려진 이종석 씨가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죠.
북중러 중심의 외교를 하겠다. 그 역할을 국정원이 하겠다. 이렇게까지 알려졌는데 자, 외교 문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국정원이 사실상 여러 형태의 정보도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정보기관의 수장이 예. 도무지 그 미국과 자유우방과 보조를 맞추기가 어려운 분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경우에 미국과 우방들이 정보 공유를 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코리아 패싱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초래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북한과 북중러를 머리에 지고 사는데 시시각각 그 들어오는 정보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할 경우에 그것이 어떤 재앙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지금 이재명 정부를 겪다 보니 어찌 보면 노무현 정부 그 시절은 좀 온건했다는 느낌마저 드는데 아, 그렇게 또 비교가 가능하군요. 그 시절 노무현 정부에게도 예. 우리 정찰 위성 사진을 미국이 공유 안 했습니다. 그 공유를 안 한 이유는 뭐 그 사진 자체가 갖고 있는 무슨 정보라기보다는 그것이 노무현 정부의 손에 들어가서 노무현 정부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사진 한 장에 꽤 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예. 2017년일 겁니다. B1B라고 그 죽음의 백조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최신의 초음속 폭격기인데 예. 그 폭격기 편대가 동해상으로 오는 것을 우리 정부가 몰랐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 전투기가 왜 왔는지 또 어떤 작전의 일환으로 온 건지 저희 정부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인사가 아니냐라고 지금 걱정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석 내정자 본인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G7 나가 계시니까 아, 그분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 아니다. 생각도 많이 고쳐졌고 많이 온건한 사람이 됐다고 적극 어필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국정원 자체가 지금 허약해져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권의 그 향배에 따라서 뭐 진보 보수 사실 국정원은 그 바깥에 있어야 되거든요. 바람을 타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사실 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속칭 뭐 꽂아넣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좌파 정부가 들어설 때 특히 국정원 내에 북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은 뭐 언론에 뭐 심상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대책을 우리가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그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모사드가 그 어느 정도로 그 탁월함을 보이는지를 영화 두 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1972년에 그 뮌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 테러에 그 끝까지 아마존 밀림에 숨어 있는 가해자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하는데 그게 모사드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걸 보면은 그 자국의 그 운동 선수들을 죽인 그 범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살인 방법이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전화기에 뭐 심어가지고 전화를 받으면 폭발하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거를 70년대에 했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그 레바논이죠. 그 헤즈볼라 요인들을 삐삐로 폭사시킨 것도 사실 모사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나 이 정보기관은 그렇게 탁월함, 무서움, 이 칼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국정원을 사실은 뭐 정치권을 얘기하기 이전에도 뭐 원전과 관련된 뭐 노트북을 어떻게 좀 보다가 걸린다든지 국정원 자체의 허약함도 우리가 이번에 문제 삼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양일구 박사님 모시고 자 G7 정상회 중심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